바다는 잔잔했지만 그날 울릉도의 하늘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다. 시험 비행을 마친 KF-21 보라매가 서서히 착륙 자세로 들어가는 순간 조종석 안의 엔진음이 완전히 달라졌다. 익숙한 미제 엔진의 소리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 기술진이 만들어낸 국산 엔진의 굉음이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완벽하게 독립된 항공 엔진을 돌릴 줄은. 미국조차 경계했고 중국은 탄식했다. 한국, 제발 그만해라. 이 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 한국의 기술 발전이 너무 빨라서 이제 주변국들이 따라잡지 못할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는 의미였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미국의 엔진, 유럽의 랜딩 기어, 일본의 부품 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 울릉도 시험장에서 들려온 엔진음은 그 모든 굴레를 끊어내는 선언과 같았다. 국산 엔진은 단순한 부품이 아니다. 그것은 자주 국방의 상징이며 대한민국이 항공 강국으로 도약하는 관문이다. 그동안 수십 년간 한국은 GE, 롤스로이스, 사프란 같은 거대 엔진 기업들의 기술료를 내며 라이선스 생산을 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한국형 전투기용 엔진, 핵심 부품, 터빈 블레이드와 고온내열 합금 기술을 자체 개발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이 기술은 섭씨 1700도를 견디며 회전 속도는 분당 2만 회 이상이다. 더욱 놀라운 건 이 엔진이 단순히 작동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이미 실전 수준으로 안정성을 검증받았다는 점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공동으로 진행한 테스트에서 엔진 진동률, 압축비, 열효율 모두 목표치를 초과했다. 이로써 KF-21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완전 독립형 전투기로 진화하고 있다. 중국은 이 소식을 듣고 당황했다. 그들이 수십 년 동안 추구해온 자국 엔진 J10 시리즈, WS 시리즈가 아직도 신뢰성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은 단 5년 만에 시제품을 완성하고 엔진 교체 시험 비행까지 성공시켰다. 중국의 군사 포럼에서는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일본을 넘었다. 이제 중국이 따라잡기 힘들다. 라는 평가가 쏟아졌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아직 시작도 안 됐다. 엔진보다 더 어려운 기술, 바로 수직 이륙형 랜딩 기어 시스템이었다. 일반 전투기는 착륙 시 수평 충격을 흡수하도록 설계되지만 KF-21의 새로운 랜딩 기어는 헬리콥터 수준의 수직 하강 충격을 견디도록 만들어졌다. 이 기술은 미국의 F-35B가 독점하던 영역이었지만 한국은 기존 F-35 구조를 완전히 분석하고 독자 알고리즘으로 수직 하중을 분산시키는 구조를 구현했다. 이 실험은 국방과학연구소 ADD에서 극비리에 진행됐다. 울산 조선소에서 배운 구조강도 제어 기술이 그대로 적용됐다. 한국의 조선 기술이 항공기에 녹아든 것이다. 랜딩 기어 내부의 유압 실린더는 기존 대비 40% 가벼우면서도 2배 이상 강하다. 이 덕분에 KF-21은 단거리 활주로에서도 안전하게 이륙과 착륙이 가능하며 심지어 해상 플랫폼에서도 운용할 수 있다. 그날 시험을 지켜본 기술진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다. 우린 이제 미 해군의 항모 전투기 수준에 도달했다. 이 말은 과장이 아니었다. 한국의 독립 엔진과 수직형 랜딩 기어의 결합은 단순한 기술 진보가 아니라 전력의 패러다임을 바꾼 사건이었다. 이 소식이 공개되자 중국 SNS에서는 한국이 미쳤다. 한국은 이제 미국과 경쟁한다는 반응이 폭발했다. 하지만 한국은 자만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부와 방위사업청은 이 성과를 기반으로 블록 3 계획을 추진 중이다. 블록 3는 완전 국산 엔진, 고출력 레이더, 전자전 모듈, 그리고 수직이 착륙 시험 플랫폼을 포함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이번 성공은 시작에 불과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징적인 건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엔진 설계부터 생산, 제어 소프트웨어까지 모두 한국 기술로 완성됐다. 한국은 이 과정을 통해 전 세계 항공산업에서 외주국이 아니라 기술 선도국으로 공식 인정받게 되었다. 한국의 엔진 독립 소식은 단순히 방산업계의 뉴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나라이자 존심 과경제 구조까지 뒤흔드는 신호탄이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기술 수입국이 아니다. 스스로 만들어내고 스스로 검증하고 스스로 수출하는 나라로 변모하고 있다. KF-21 국산 엔진의 완성은 그 상징적인 출발점이었다. 사실 KF-21의 초창기 개발 당시만 해도 전문가들은 회의적이었다. 2010년대 초 보라매 사업이 처음 공개되었을 때 미국은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했고 일본은 비웃었으며 중국은 무시했다. 한국이 전투기를? 엔진도 못 만드는 나라가? 라는 조롱이 따라붙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지 않아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다. 지금은 오히려 한국이 주변국들에게 기술 자문을 요청받는 입장이 되었다. 특히 엔진의 열효율 개선 기술은 세계적인 찬사를 받았다. 기존의 GE F414 엔진이 680도의 고온내열 합금을 사용했다면 한국은
750도를 견디는 초내열 복합 소재를 자체 개발했다. 이 소재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포스코 기술연구소가 공동으로 만든 것으로 티타늄과 니켈 기반 합금에 세라믹 나노 입자를 분산시켜 강도를 유지하면서도 무게를 줄였다. 이 결과 엔진 출력은 기존 대비 7% 증가했고 연료 효율은 9% 향상되었다. 이 수치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다. 한국 이자국형 엔진을 공식적으로 완성했다고 선언할 수 있는 근거다. 그리고 이 성과가 가능했던 이유는 단 하나, 포기하지 않은 도전 정신이었다. 엔진 개발은 실패율이 90%를 넘는 고난도의 영역이다. 수천 번의 폭발과 결함, 설계 오류가 반복되었지만 연구진은 단 한 번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인물이 있다. 바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출신의 엔진 책임 연구원 박민호 박사다. 그는 과거 미국의 프레샌드 휘트니에서 근무하며 F-22와 F-35 엔진 설계팀에 참여했던 인물로 귀국 후 한국형 엔진은 한국인이 만들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팀을 이끌었다. 그의 팀은 4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시뮬레이션과 열충격 실험을 반복했다. 결국 2025년 초 하나형 엔진이라 불리는 시제기가 첫 점화에 성공했다. 그리고 불과 반년 뒤 그 엔진이 울릉도에서 KF-21에 탑재되어 실제 비행을 수행했다. 이 장면은 국내 기술자들뿐 아니라 CNN, BBC, NHK 등 해외 언론에도 크게 보도됐다. CNN은 한국이 항공기 엔진 기술의 독립을 선언했다고 평했다. 이 성공은 단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막대한 경제적 가치로 이어진다. 한국은 매년 수천억 원 규모의 엔진 수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으며 동시에 국산 엔진을 기반으로 수출 전투기 FA-50과 경공격기 KA-1의 업그레이드 버전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엔진, 기체, 전자전 장비까지 완전한 토탈 패키지 방산 수출국이 된다. 중국 입장에서는 악몽이었다. 자국의 WS-10, WS-15 엔진이 여전히 안정성 문제로 연료 효율이 낮고 수명도 짧은 반면 한국은 단기간에 국제 인증 기준을 만족시켰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부 중국 항공 전문가는 한국의 엔진은 이미 5세대 전투기 탑재 가능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 시점에서 중국의 군사 포럼들은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국이 미국의 승인 없이 이런 엔진을 만들었다고?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군사력의 독립이다. 댓글창은 혼란에 빠졌다. 일부 중국 네티즌은 이제 한국이 아시아 항공산업의 중심이라며 자국 정부를 비판하기까지 했다. 반면 한국 내부에서는 이 성과를 냉정하게 받아들였다. 언론은 과열된 애국심보다 실질적 성과를 강조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완전 국산화를 위해선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실제로 정부는 엔진 핵심 부품의 완전 내재화를 위해 엔진 독립 로드맵 2030을 발표했다. 이 로드맵은 2027년까지 전자제어 시스템 FADAC과 고온 세라믹 코팅을 완성하고 2030년에는 완전 자립형 엔진을 양산하는 것이 목표다. 그날 저녁 울릉도 비행장에서 내려온 기술진은 서로를 껴안으며 울었다. 수십 년 동안 미국 기술 없이는 불가능하다던 불신을 단 한 번의 점화로 무너뜨렸기 때문이다. 한 젊은 엔지니어는 말했다. 우린 이제 진짜로 우리 힘으로 하늘을 난다. 국산 엔진의 성공이 알려지자 한국의 항공산업 전반이 빠르게 움직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은 건수지기력 랜딩 기어 기술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엔진 개발에만 관심을 가졌지만 전문가들은 진짜 혁명은 착륙장치라고 말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수직 하중을 견디는 랜딩 기어 기술은 세계적으로도 극소수 국가만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KF-21의 랜딩 기어는 단순한 지지대가 아니다. 전투기의 생명선이며 착륙 충격을 흡수하고 비행 안정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다. 한국은 이 부품을 완전히 독자적으로 설계했다. 기존의 수입형 구조는 단일 실린더 방식으로 충격 분산이 어렵고 부품 교체의 주기가 짧았다. 하지만 한국형은 복합 유압 구조를 도입해 충격을 분산시키고 피스톤 내부에 고탄성 나노 스프링을 삽입했다. 이 기술은 기존 대비 내구성이 2.4배 향상되었고 무게는 38% 줄어들었다. 이 설계는 사실 조선 산업에서 배운 교훈이 바탕이 됐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이다. 대형 유조선의 하중 분산 기술과 금속 피로도 제어 시스템을 항공 기술에 그대로 적용했다. 특히 포항공대 금속재료연구소와 KEAI 구조설계팀이 함께 개발한 하이브리드 충격 흡수 시스템은 랜딩 기어가 단순히 충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충격을 에너지로 전환해 다시 복원하는 방식이다. 이로써 KF-21은 단거리 활주로, 심지어 해상 플로팅 플랫폼에서도 이착륙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 이는 기존의 F-35B가 수행하던 임무 일부를 한국형 전투기가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F-35B처럼 완전한 수직 이착륙형은 아니지만 KF-21의 기술은 단거리 수직 이륙, SVL, Short Vertical Landing 개념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는 실전에서 훨씬 효율적이다. 2025년 8월 국방과학연구소는 울산항 인근에서 해상활주로 이착륙 시험을 진행했다. 시험 장면은 극비였지만 이후 공개된 영상에는 KF-21이 150m의 짧은 활주로 위에서 안정적으로 이륙하고 착륙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착륙 시 충격 데이터는 단 0.6G, 기존 전투기의 절반 수준이었다. 그 순간 한국 기술진은 조용히 박수를 쳤다. 중국은 또다시 긴장했다. 자국의 제-25 항모 전투기가 착륙 충격 문제로 수차례 사고를 냈기 때문이다. 중국 네이비 파일럿들은 항모 착륙 훈련 중 랜딩 기어 파손으로 사망한 사례가 있었고 이는 항모 전력의 근본적 약점으로 지적돼 왔다. 그러나 한국의 시험 영상을 본 중국 전문가들은 한국은 이제 해상 이착륙 기술까지 확보했다. 우리의 약점을 그대로 찔렀다. 고 평가했다. 이 기술이 세계를 놀라게 한 또 다른 이유는 속도였다. 한국은 단 2년 만에 완전한 시험용 랜딩 기어를 완성했고 양산형 시제품까지 개발했다. 일반적으로 항공 착륙 장치는 7에서 10년의 개발 기간이 필요하지만 한국은 이 과정을 절반 이하로 줄였다. 비결은 철저한 데이터 융합이었다. 군과 민간, 조선과 항공, 자동차 서스펜션 기술까지 통합해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낸 것이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기술자 김도윤 연구위원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린 새로운 기술을 발명한 게 아니라 이미 한국 산업에 존재하는 기술을 재조합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적으로 KF-21은 엔진과 랜딩 기어 두 영역에서 모두 독립 기술 체계를 완성했다. 이는 단순히 항공기 하나를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전 산업 구조를 새롭게 세우는 과정이었다. 포스코의 신소재, 현대중공업의 구조강도 설계, 현대자동차의 서스펜션 제어, 삼성전자의 반도체 센서까지 한국 산업 전체가 한 기체 안에서 융합된 셈이다. 이런 이유로 유럽 전문가들은 KF-21을 두고 21세기형 산업집약체라고 평가했다. CNN 은아시아의 항공 중심이 한국으로 이동했다는 제목으로 보도했고 일본 NHK는 한국이 단 10년 만에 항공산업의 패러다임을 뒤집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한국 기술체는 여전히 조용했다. 그들은 화려한 언론 보도보다 다음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었다. 블록 3단계의 진정한 목표는 단순히 엔진 자립이 아니라 전자식 비행 제어 시스템과 무인 협동 전투 기능까지 통합하는 것이다. 즉 KF-21은 이제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플랫폼이 되어가고 있었다. KF-21의 기술 진화는 단순한 전투기 프로젝트를 넘어 한국 방산산업 전체의 변화를 상징했다. 이 프로젝트는 정부, 기업, 학계가 완벽히 연결된 전례 없는 협업의 결과였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엔진을 만들고 KAI가 기체를 조립하며 ADD가 기술 검증을 담당하고 포스코와 현대중공업이 금속 소재와 구조 설계를 지원했다. 이 모든 과정을 이끈 건 바로 한국형 기술주권이라는 신념이었다. 이 신념의 핵심은 외국 의존에서 벗어나 자국 기술로 전력을 구성하는 것이다. 과거 한국은 항공전자, 엔진, 레이더 등 핵심 기술을 모두 수입에 의존했다. 그러나 KF-21은 이 구도를 완전히 바꿨다. 예를 들어 전자식 비행 제어 시스템 FBW는 과거 미국 기술을 기반으로 했지만 이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자체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조종사의 명령을 0.02 초 만에 처리하며 KF-21의 기동 반응 속도를 35% 향상시켰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인공지능 기반 이자율 전투 보조 시스템을 실험 중이다. 이는 조종사가 피로 상태이거나 시야가 제한될 때 AI가 자동으로 전투기 자세를 안정화시키고 위협을 감지하는 기술이다. 이 기능은 F-35의 자동방어 알고리즘과 유사하지만 더 빠르고 단순하게 작동한다. 이러한 기술은 전투기 운용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며 향후 무인기와의 협동 비행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한국의 기술자들은 작은 나라의 선택은 오직 완벽뿐이라고 말했다. 실패가 허용되지 않는 현실에서 한국은 정확하고 치밀하게 움직였다. 단 한 개의 볼트도 국산화하려는 집요함이 있었다. 이 때문에 KF-21의 부품 국산화율은 이미 89%에 달하며 블록 3에서는 100%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과 유럽의 방산 기업들은 긴장했고 중국은 견제에 나섰다. 중국 언론한95는 한국이 항공 자립을 달성하면 아시아의 군사 균형이 깨진다. 고 보도했다. 일본 언론은 한국이 F-3 전투기보다 앞서간다. 고 논평했다. 심지어 미국 내 일부 분석가들은 한국의 속도는 미국식 절차 중심의 개발 체계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다. 고 평가했다. 한국의 성공을 두고
해외 전문가들이 가장 주목한 부분은 바로 시간이었다. KF-21은 기획에서 시제기 비행까지 단 10년, 실전 배치 준비까지 15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반면 일본의 F3는 30년, 중국의 J-20은 25년 이상이 걸렸다. 개발 기간이 절반도 되지 않으면서 성능은 동급 이상이다. 국내에서도 KF-21의 국산 엔진과 랜딩 기어 개발이 본격화되자 관련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중소기업 200여 곳이 협력망에 참여했고 항공 부품 수출액은 2024년에만 13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는 팬데믹 이전보다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였다. 울산, 사천, 대전, 포항, 창원 이 5도시는 이제 대한민국 항공벨트로 불린다. 각 지역의 연구소와 공장이 24시간 돌아가며 실시간으로 데이터와 설계가 오간다. 여기에 AI 기반 시뮬레이션이 도입되면서 개발 효율은 기존보다 4배 이상 향상됐다. 과거에는 하나의 부품을 검증하는데 몇 주가 걸렸지만 이제는 몇 시간 만에 가능하다. 이 같은 성과 뒤에는 젊은 세대의 기술자들이 있었다. 30대 초반의 엔지니어들이 팀 리더로 나서고 20대 대학원생들이 실제 실험을 주도했다. 그들은 기술은 국경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의 엔진 개발팀 평균 연령은 36세로 미국의 주요 방산 프로젝트 세대 교체는 한국 기술력의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냈다. 단순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개념을 정의하고 표준을 만들어가는 시대가 온 것이다. KF-21의 개발사 KAI는 이 흐름을 혁신 DNA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인의 집요함이 있다. 한번 목표를 정하면 끝까지 파고드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엔지니어 정신. 이제 한국은 단순한 군사력 향상을 넘어서 산업 전반의 자립을 선언하고 있다. 전투기 한 대를 완성하는 일은 국가 시스템을 하나 세우는 일과 같다. 엔진을 만들기 위해 금속공학이 필요하고 랜딩 기어를 만들기 위해 조선 기술이 필요하며 항전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반도체가 필요하다. 이 모든 것을 연결한 나라가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이다. KF-21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블록 3단계로 진입하자 전 세계 항공산업이 긴장하기 시작했다. 이번 단계는 단순한 성능 향상이 아니라 전력 패러다임을 새로 정의하는 작업이었다. 핵심은 완전한 국산 엔진의 실전 탑재와 수직이 착륙을 가능케 하는 하이브리드 랜딩 시스템이었다. 2026년부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차세대 3만 파운드급 엔진을 시험하기 시작했다. 이 엔진은 기존의 F414 기반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압축기 구조와 블레이드 냉각 방식을 채택했다. 열에너지 효율이 15% 향상되고 동일 연료에서 더 강력한 추력을 낼 수 있게 설계되었다. 한국형 엔진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듈 교체형 구조였다. 각 부품을 독립적으로 교체할 수 있어 정비 효율이 2배 이상 높았다. 하나연구진은 이 엔진에 대해 우리가 만든 건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하나의 살아있는 시스템이라고 표현했다. 엔진 내부에는 200개 이상의 스마트 센서가 내장되어 온도, 진동, 연소 압력, 공기 유입량을 실시간으로 분석한다. 이 데이터는 AI 제어 모듈을 통해 자동 보정되어 최적의 연소 상태를 유지한다. 사실상 스스로 학습하는 엔진인 셈이다. 이 기술이 공개되자 유럽의 항공엔진 업체 롤스로이스는 즉시 한국 기술진에게 협력 제안을 보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기술 협력이 아닌 공동개발일 경우에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과거처럼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입장이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을 더 초조하게 만들었다. 중국의 WS-15 엔진은 여전히 불완전한 연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투기 신뢰성에 큰 제약이 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국제 공동인증을 통과하고 실제 비행시험에서 완벽히 작동했다. 중국의 군사 전문가는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국은 지금 우리가 가려는 길을 10년 앞서가고 있다. 이제 아시아의 기술 중심은 중국이 아니라 한국이다. 그뿐만 아니라 수직 이륙형 랜딩 기어는 이미 국제 특허 등록을 마쳤다. 이 기술은 3중 유압 분산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며 충격을 3단계로 흡수해 기체의 하중 손상을 최소화한다. 이 덕분에 KF-21은 평탄하지 않은 활주로, 심지어 도서지역 활주로에서도 안정적인 착륙이 가능하다. 이는 울릉도, 이어도 등 해상 요충지 방어 임무에 최적화된 구조다. 국방부는 이 기술을 전략적 이동 전투 플랫폼이라 명명했다. 전투기가 더 이상 특정 공군 기지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언제 어디서든 심지어 해상 이동식 활주로에서도 작전이 가능하다면 이는 곧 공중 기동력의 혁명을 의미한다. 이 혁신의 또 다른 파장은 수출 시장이었다. 폴란드, 인도네시아, 체코, 필리핀 등 다수 국가들이 KF-21 블록 3의 수입 의사를 밝혔다. 특히 폴란드는 이미 FA-50을 운용 중이기 때문에 KF-21로의 전환이 자연스러웠다. 폴란드 국방부는 한국 전투기의 가장 큰 강점은
신뢰성과 정비 효율성이라 평가했다. 이 시점에서 세계 항공시장은 서서히 재편되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미국의 로키드 마틴, 보잉, 유럽의 다소, 사부가 주도했지만 이제야 한국 KAI가 그들과 같은 무대에서 경쟁하고 있다. 특히 KF-21 블록 3가 실전 배치되면 한국은 F-35의 절반 가격으로 동급 성능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세계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기술진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한결같았다. 우린 단지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한 일을 해냈을 뿐이다. 그들에게 KF-21은 단순한 비행기가 아니다. 국가의 의지이자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력의 결정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국민의 자부심이 있었다. 울릉도 시험비행 장면이 공개된 날 수많은 시민들이 TV 앞에서 눈시울을 붉혔다. 한때 수입 기술에 의존하던 나라가 이제 스스로 엔진을 만들고 스스로 하늘을 나는 순간이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뉴스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난